일본에선 절대 알려주지 않는 과거에 펑펑 울며 무너진 일본 명문고 학생.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은 위험하다던 부모님의 말과 달리 한국에서 마주한 충격적인 진실. 한국 여행이 일본의 명문고 학생의 인생을 송두리째 비바꾼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숨겨진 이야기와 자랑스러운 역사를 전 세계에 전하는 실시간 감동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한국의 감동적인 이야기부터 숨겨진 진실, 그리고 전 세계를 놀라게 할 위대한 한국의 이야기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감동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아카리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한국 여행 이야기를 해보려 해요. 사실 저희 가족은 한국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특히 아버지는 항상 한국을 비난하셨습니다. 한국이 또 뭐, 그 나라는 맨날 일본 탓만 하지. 뻔한 나라야. 저녁 식탁 위엔 종종 뉴스 속 한국 관련 기사가 올라왔고, 그때마다 아버지는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으셨죠. 어머니도 그 나라 사람들은 일본을 이해할 생각이 없어. 괜히 상처만 받지 말고 관심 꺼라라며 거들곤 했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어릴 때 우연히 본 한국 드라마가 너무 재미있었고, 몰래 듣던 케이팝 노래는 제 하루를 버티게 해줬어요. 친구들과 있을 때는 한국에 대한 관심을 숨겼지만, 혼자 방 안에 있을 땐 이어폰을 끼고 한국 영상을 몰래 보며 상상의 나래를 펼쳤죠. 한국은 과연 어떤 곳일까 하는 궁금증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학교에서 졸업 여행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선택지는 싱가포르, 호주, 그리고 한국. 심장이 벌떡거렸습니다. 드라마 속 그 거리를, 음악 속 그 나라를 직접 느껴볼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고민할 필요도 없이 저는 한국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이 소식을 전하자마자 집안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뭐, 한국에 간다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번개처럼 날아왔습니다. 내가 미쳤구나. 그 나라에 뭐하러 가? 일본 사람 싫어하는 거 모르니? 어머니도 안 된다. 아카리, 여행지 바꿔. 한국은 위험해. 라며 단호하게 말했죠.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한국에 가 있었어요. 전 꼭 가보고 싶어요. 제 눈으로 직접 보고 느끼고 싶다고요.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분노로 물들었습니다. 너 거기서 무슨 헛소리 듣고 와서 우리한테 뭐라 하면 그땐 용서 못해. 이 말을 끝으로 아버지는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안타까운 눈길을 보내며 조용히 말했어요. 우린 너 상처받을까봐 그러는 거야. 제발 다시 생각해줘. 하지만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부모님이 뭐라고 해도 내 눈으로 직접 진짜 한국을 보고 올 거야. 그렇게 출발 당일 아침,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지셨습니다. 한국에선 일본인 티 내지 마라. 괜히 문제 생기면 책임 못 진다. 가방을 메고 현관을 나서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창밖엔 부슬부슬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공항에 도착하니 친구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는데 대부분 저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아카리, 솔직히 좀 무섭지 않아? 한국 사람들이 일본 싫어한다잖아. 친구 희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어요. 모르겠어. 그래도 직접 봐야 알지 않겠어? 비행기에 오르며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에 구름이 펼쳐진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부모님 말처럼 한국은 우리를 미워할까?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따뜻한 나라일까? 그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릴 때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회색 하늘과 조금 전까지 부모님이 던진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진짜 조심해라. 한국에 가서 일본인인 걸 드러내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떠나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죠. 제발, 한국에 너무 호감 갖지 마라. 그 나라는 다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거야. 왜 이렇게까지 한국을 미워할까? 이유를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죠.
너희 할아버지가 정부 쪽에서 일할 때 한국인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일본은 잘못한 게 없는데 한국은 무조건 일본만 탓해. 항상 뒤에서 칼을 꽂으려고 해. 그런 나라를 믿으면 안 된다. 그 말이 마음에 남았지만 제가 봐온 한국 드라마 속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따뜻하고 정 많고 서로를 챙기는 모습이 참 좋았거든요. 인터넷에서 한국 길거리 음식을 맛있게 먹는 일본 여행객들의 영상도 수없이 봤는데 정말 그게 다 가식일까? 비행기는 어느새 구름 위를 미끄러지듯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자리 옆에 앉은 에리가 속삭였습니다. 하나, 솔직히 좀 무섭지 않아? 나도 부모님이 한국 가면 일본인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 뭐, 우리나라 뉴스만 봐도 그렇잖아. 저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속은 복잡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부모님의 증오와 제가 느낀 호감 사이에서 마음이 갈라지는 기분이었으니까요. 직접 보면 알겠지. 그저 그 생각 하나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비행기 바퀴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닿자 긴장과 설렘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와, 창밖으로 보이는 공항 시설에 자연스럽게 탄성이 나왔어요. 솔직히 말하면 도쿄보다 더 깨끗하고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공항에 내리자 더 놀라운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자동 입국 심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고 효율적이었고 곳곳에 있는 안내판에는 일본어가 당연하다는 듯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에리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나오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죠. 근데 너무 친절한 거 아니야? 일본인 관광객 돈 쓰게 하려고 일부러 저러는 거 아닐까? 친구들의 의심 가득한 말에 잠시 망설였지만 눈앞에 펼쳐진 한국의 모습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정하고 따뜻했습니다. 정말 다 속임수일까? 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곧 공항철도에 탑승하며 그런 생각은 희미해졌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전철 안, 창밖으로 펼쳐진 도심 풍경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도쿄 못지않게 높은 빌딩들, 정돈된 거리, 깨끗한 도로 솔직히 말해 부러울 정도였어요. 친구들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말없이 감탄하는 듯했습니다. 그러다 에리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하나, 내 부모님은 한국에 대해 뭐라고 하셨어?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히 말했어요. 가지 말라고 하셨어. 일본인이라고 하면 위험할 거라고. 사오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 집도 비슷해. 한국 사람들은 일본인을 싫어한다고.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느낌 없는데? 저는 대답 대신 가만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부모님 말씀처럼 위험한 곳은 아니었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오늘 하루 만에 모든 게 다 드러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호텔에 도착해 짐을 푼 후 근처 카페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카운터에 선 점원이 환하게 웃으며 일본어로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순간 저는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어온 한국은 일본인을 싫어한다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는데 정면으로 깨지는 순간이었죠. 음료를 건네주며 맛있게 드세요. 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 그 미소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오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너무 친절한 거 아니야? 뭔가 꺼림칙해. 에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혹시 우리가 일본인이라 일부러 저러는 거 아닐까? 저는 다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정말 일본인이니까 과하게 친절한 걸까? 아니면 부모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걸까? 호텔로 돌아오는 길,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모든 게 다 속임수라면 왜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질까?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루 만에 부모님이 말하던 위험한 나라라는 이미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더 많은 걸 보게 되겠죠. 하지만 그게 얼마나 충격적일지는 아직 상상도 못했습니다. 호텔방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가족 단톡방에는 어머니가 남긴 메시지가 와 있더군요. 도착했니? 한국 사람들한테 너무 기대하지 마라. 조심하고 필요한 건 바로 연락하고. 잠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답장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응, 잘 도착했어. 라고 짧게 보냈어요. 곧바로 아버지에게서 답이 왔습니다. 괜히 한국 칭찬하고 다니지 마. 그 나라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만 친절한 거다.
내가 아직 어려서 잘 모르는 거야. 메시지를 읽는 순간 가슴 한켠이 답답해졌습니다. 정말 다 가시길까요? 오늘 카페 점원이 보여준 미소도, 지하철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던 청년들의 모습도 전부 연기일까? 진짜 그럴 리가 없는데 머릿속이 복잡해질수록 부모님과의 생각 차이가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에리가 다가와 창가 쪽으로 고개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하나, 뭐해? 부모님이 또 뭘 하셔? 저는 한숨을 내쉬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에리는 메시지를 훑어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집도 그래. 한국에 좋은 말만 하면 엄청 뭐라 하셔. 난 솔직히 좀 헷갈려. 뉴스는 한국이 나쁘다고 하는데 와보니까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아서. 에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한 기분이었으니까요. 누가 맞는 걸까? 부모님의 단호한 말과 직접 본 한국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호텔 근처 식당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활짝 웃으며 우리를 맞아주셨죠. 어서 와요. 뭐 먹을래요?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일본어로 주문을 받아주셨고 음식이 나오자 친절하게 먹는 방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뜨끈한 김치찌개 한 숟갈을 떠먹는 순간 마음이 절로 풀리는 듯했죠. 이런 따뜻함이 정말 다 가짜일까? 식사 중 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왜 이렇게 한국을 싫어할까? 나오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툭 내뱉었습니다. 역사 때문 아니야? 우리 교과서에도 그렇게 쓰여 있잖아. 한국은 일본한테 늘 불만 많다고. 사오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친절한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를 그렇게 싫어할까? 뭔가 이상하지 않아? 그 말을 듣자 가슴 한켠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사실 저도 똑같은 질문을 떠올리고 있었으니까요. 부모님이 그렇게까지 한국을 비난하는 이유가 선입견 때문만은 아닐 텐데 대체 뭘까? 저녁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서울 거리는 밤인데도 환하고 안전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골목마다 카페엔 사람들이 가득했고 길거리에는 웃으며 대화하는 사람들로 북적였죠. 도쿄보다도 더 활기차고 따뜻한 공기. 문득 아버지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내가 뭐라고 생각하든 한국은 일본을 싫어한다. 그건 절대 안 바뀌어. 그 말과는 정반대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 아니면 부모님이 잘못된 걸까? 호텔 방으로 돌아온 뒤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원래 여행 기록을 쓰려고 챙긴 거였는데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어버렸죠. 왜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한국을 싫어할까? 질문을 적는 순간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답을 알기 전까지는 이 혼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내일 그 이유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겠다는 것.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내일의 일정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지만 기분이 무거웠습니다. 로비에서 친구들을 만났을 때 나오가 물었습니다. 하나,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그냥 생각이 많아서. 에리가 씩 웃으며 어깨를 쳤습니다. 야, 여행 왔으면 즐겨. 괜히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오늘 일정은 한국의 역사를 배우러 가는 날이라고 했는데 솔직히 좀 무서웠어요. 혹시 부모님 말이 맞으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스멀스멀 올라왔으니까요. 버스에 올라타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도시에는 웃고 떠드는 사람들, 연인들, 친구들이 가득했는데 왜 우린 늘 한국을 적처럼 여겨야만 할까요? 버스가 서서히 목적지에 다다르자 가이드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방문할 곳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되고 고문당했던 장소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독립운동가. 일본이 그런 일을 했다고? 교과서에서 몇 줄 스쳐 지나간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에리가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교과서엔 별로 안 나오던데 그냥 과장된 거 아니야? 나우도 덧붙였습니다.
맞아.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셨는데 한국은 역사 가지고 일본만 탓한다고. 다 자기들 편한 대로 이야기한대. 친구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려다 문득 생각이 멈췄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야 맞는 걸까?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어제 봤던 한국인들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이 다 우리를 미워한다면 왜 그렇게 친절했을까? 버스가 멈추고 형무소 입구 앞에 섰습니다. 높고 거대한 붉은 벽돌 건물. 눈앞에 실제로 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묘한 공기가 피부를 스쳤죠. 가이드 선생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곳은 일본 제국주의 시절 한국의 독립을 위해 싸운 이들이 갇혀 고문을 당했던 곳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생을 마감했죠. 숨을 들이켰습니다. 진짜야? 일본이 그런 일을 했다고? 머릿속에서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늘 과장한다. 그 사람들 말 다 믿지 마라. 하지만 전시실에 들어서자 제 발길이 멈췄습니다. 벽에 걸린 흑백 사진들 속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사람들, 얼굴이 부은 채 울부짖는 소녀, 그리고 방 한가운데 전시된 고문 도구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옆에 있던 에리도 얼굴이 굳었고 나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너무 심한데. 벽에 걸린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린 자유를 꿈꿨을 뿐입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부모님이 늘 말하던 것처럼 한국이 과장했다면 이 수많은 기록들과 사진들은 대체 뭘까?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가방끈을 놓을 뻔했죠. 그런데 진짜 충격은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태였습니다. 벽면에는 수십 장의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자 포박당한 채 눈을 감은 한 남성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피멍이 든 얼굴, 부러진 손가락, 사진 아래 작은 글씨가 떨리는 눈에 들어왔어요. 이남주, 23세, 독립운동 혐의로 체포, 14일간 고문 후 사망. 순간 숨을 들이마셨지만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23살, 겨우 몇 년 뒤면 나랑 같은 나이인데 그 사진을 바라보며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옆에 있던 나오가 말없이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에리도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짜였어. 하지만 저만큼이나 충격을 받은 건 사울이었습니다. 이건 너무 심해. 우리 교과서엔 이런 거 없었잖아. 그냥 시위하다 잡힌 정도라고만 했는데. 에리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과장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 사진들은 거짓이 아니잖아. 눈을 돌리니 옆 전시관에는 실제 고문 도구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찌르던 쇠못, 온몸을 묶어 전기를 흘리던 의자, 그리고 한쪽에는 대나무 조각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설명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피해자 입에 대나무 조각을 물린 채 끝없는 물고문이 이어졌습니다. 글을 읽는 순간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상상만으로도 온몸이 떨렸어요.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정말 일본이 이런 짓을 했다는 걸까? 하지만 마음 한켠에선 아직 부모님의 말이 저항하듯 속삭였습니다. 한국은 늘 과장해. 그 사람들 말 전부 믿지 마.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이드 선생님이 전시관 한가운데서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유관순 열사께서 수감되었던 방입니다. 당시 18세였던 소녀가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에 이곳에서 수없는 고문을 견뎠죠. 18세, 나와 같은 나이. 순간 숨이 막혀왔습니다. 나랑 같은 나이의 소녀가 저 차가운 벽 안에서 두려움과 고통 속에 울부짖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에리가 입을 가린 채 말했습니다. 우리 이런 거 왜 배운 적 없지? 왜 아무도 말 안 해줬어? 사오리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몰랐어. 아니, 알려주지 않았던 거 아닐까? 하지만 저는 아직 충격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눈에 들어온 또 다른 전시물. 당시 일본 경찰들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문을 가하며 담담한 얼굴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 일본이 이렇게 잔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린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을까요? 왜 부모님은 늘 한국이 거짓말한다고만 하셨을까요? 전시관을 나오며
가이드 선생님이 덧붙였습니다. 과거를 직시하지 않으면 같은 역사가 반복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 이 기록들이 과거가 아니란 걸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버스로 돌아가는 길, 주변에서 친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건 너무 충격적이야. 근데 우리 집에서 말하던 거랑 너무 다르잖아.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저는 그 사이에서 무겁게 걷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말과 눈앞의 진실 사이에서 내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에 타자마자 핸드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빠, 오늘 형무소에 갔어. 근데 우리 진짜 그런 짓 했어? 답장은 곧 도착했습니다. 내가 본 건 다 한국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야. 사진도 기록도 다 조작일 수 있어. 거기에 속지 마라.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그럼 저 수많은 이름과 얼굴들은 뭐였는데 저 처절한 기록들이 다 가짜란 말이에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반짝였지만 내 마음속은 끝없는 어둠이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거리와 형무소에서 본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부딪혔습니다. 저건 조작이다. 아버지의 단호한 메시지가 마음속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사진들은요. 부서진 손가락들, 피로 얼룩진 옷가지들. 그건 다 뭐였는데요? 손을 꽉 쥐었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핸드폰 화면을 응시하며 숨을 고른 뒤 다시 아버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진이 조작일 리가 없어. 직접 봤어. 너무 생생했고 거짓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야. 몇 초 뒤 아버지의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내가 아직 어려서 그런 거다. 그쪽 나라에 가면 다 그런 식으로 감정을 자극한다. 우리 일본이 왜 그런 누명을 써야 하니? 누명? 그 단어에 눈물이 왈칵 솟구쳤습니다. 방금 전까지 눈앞에서 본 그 모든 고통을 어떻게 누명이라고 할 수 있죠? 에리가 옆에서 살짝 팔을 건드렸습니다. 하나, 괜찮아? 저는 고개를 돌렸지만 눈가가 빨개진 걸 숨길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아직도 다 거짓말이래. 한국이 조작한 거래. 에리는 할 말을 잃은 듯 잠시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게 조작일 수가 있어? 너무 현실 같았잖아. 버스 안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나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저게 다 진짜라면 우리 부모님들은 대체 왜 우리한테 숨긴 걸까?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까? 왜 우리 가족은 한국을 그렇게 미워하기만 했을까? 버스가 호텔에 도착하자 친구들은 하나둘 방으로 들어갔지만 저는 곧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호텔 근처의 조용한 벤치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다 잘못된 건가? 아니면 우리 쪽이 잘못 알고 있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휘젓자 숨이 가빠졌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켜니 아버지에게서 또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하나, 내가 그쪽에 휘둘릴까봐 걱정돼서 그러는 거다. 한국은 일본을 평생 원망하면서도 겉으론 친절한 척하는 나라야. 진짜 속셈에 넘어가지 마라. 순간 마음속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진짜 속셈. 그럼 오늘 만난 모든 사람들의 따뜻함은 전부 가식이었다는 거야? 참으려 했지만 결국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뚜뚜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냐? 왜,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그 말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아빠, 왜 그래요? 왜 다 한국 탓만 해요?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았어. 다 친절했고, 형무소에서 본 것들, 그거 진짜였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하나,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순수하지 않아. 그 사람들은 겉으론 친절해도 속으론 일본을 미워해. 역사는 늘 승자의 기록일 뿐이야. 한국은 자기들이 피해자라고만 주장하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문당한 사람들 사진은요? 그건 그냥 주장이라고 넘길 수 있어요? 같은 나이에 죽어간 사람들, 고문당한 사람들, 그게 다 거짓이라고요? 아버지는 잠깐 말을 멈췄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마.
넌 아직 몰라. 나중에 크면 이해할 거다. 아니, 이해 못해요. 아빠처럼은 안 될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줄줄 흘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직접 봤는데 어떻게 모른 척해요.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 잘못했는데 왜 그렇게 미워해야 해요? 아빠, 나 진짜 이해 못하겠어.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손가락을 떨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반짝였지만 제 마음속은 끝없는 어둠과 분노, 혼란으로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한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진실이 뭐든 난 내 눈으로 끝까지 확인할 거야.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 어젯밤의 감정들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혼란, 분노, 슬픔. 이 모든 감정들이 어지럽게 얽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내가 틀린 걸까? 아니면 아버지가 틀린 걸까? 수백 번 반복해도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진실을 끝까지 보고 가겠다. 호텔 조식을 대충 먹고 로비에 모였을 때 친구들의 표정은 어제보다 무거웠습니다. 평소 장난기 많던 나우마저 말이 없었습니다. 에리가 살짝 제 옆에 와 속삭였습니다. 하나, 괜찮아? 어제 많이 힘들어 보였어.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내 눈으로 끝까지 보고 싶어. 에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일정은 전통시장 탐방과 한국 현대문화 체험이었습니다. 형무소에서 받은 충격 때문인지 처음엔 다들 좀 풀리지 않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막상 시장에 도착하니 눈앞의 풍경이 전혀 다른 세상을 보여줬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늘어선 가게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와 순대, 호객하는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 처음엔 조심스럽게 구경하던 친구들도 어느새 웃고 있었습니다. 와, 이거 뭐야? 진짜 맛있다. 나우가 떡볶이를 한 입 베어 물며 외쳤습니다. 매운데 멈출 수가 없어. 사오리도 웃으며 먹기 시작했고 저도 떨리는 손으로 한 점 집어먹었습니다. 달콤하면서 매콤한 그 맛, 입안 가득 퍼지는 따뜻함에 마음 한구석이 스르륵 풀렸습니다. 그러다 한 상점 앞에서 작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에리가 지갑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며 당황하자 가게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찾아요. 아, 아뇨. 에리가 주머니 깊숙이 넣어둔 지갑을 찾아내자 아주머니는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럴 땐 당황하지 말고 깊이 찾아봐야 한다니까. 맛있는 거 하나 더 줄 테니 먹고 가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부모님이 말하던 한국인의 이중성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친절할 수 있죠? 시장 구석의 작은 찻집에 들어가 앉았을 때 에리가 속삭였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말하던 거랑 너무 다르다. 나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약간 무서웠거든. 근데 여기 사람들 너무 따뜻해. 저는 차를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처음엔 긴장했는데 사람들 표정이 다 웃고 있어. 우리나라 뉴스에선 이렇게 안 나오잖아.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건 그냥 관광객이라 잘해주는 거 아닐까? 아버지 말처럼 속셈이 있는 걸까? 그 의심을 완전히 지울 순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다음 사건으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찻집을 나와 골목길을 걷던 중 갑자기 제 발밑에서 돌발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작은 개 한 마리가 줄을 놓친 채 달려오더니 제 발목을 살짝 물고 지나간 거예요. 으악! 놀라서 소리를 지르자 강아지 주인이 다급히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많이 놀랐죠? 걔가 원래 안 그러는데. 여성분은 연신 허리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순간 나우가 소리쳤습니다. 하나, 괜찮아. 혹시 상처 난 거 아니야? 발목을 확인해보니 살짝 긁힌 정도였지만 상황은 이상하게 번졌습니다. 근처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모여들며 괜찮으세요? 라며 걱정했죠. 그런데 한 남성이 무심히 내뱉었습니다. 일본인인가 보네. 큰일이네. 이런 일로 또 시끄러워질라. 그 말에 공기가 확 변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역시
아버지 말이 맞았던 걸까?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다른 중년 여성분이 그 남성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일본인이라서 뭐요? 잘못한 건 강아지 주인이지. 왜 그런 소리를 해요? 여행 온 학생이 놀랐으면 도와줘야지.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순간 주변 분위기가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개 주인은 거의 울먹이며 손을 모았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치료비 다 드릴게요. 진심으로 미안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진짜 괜찮아요. 다친 것도 아니고 놀라서 그랬어요. 잠시 전에 무거운 공기와 지금의 다정한 말들이 교차하며 머릿속이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거죠? 한 사람은 날 미워하는 것 같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따뜻하게 대합니다. 골목을 빠져나오며 나오가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봐, 세상 사람들 다 똑같아. 어디에나 이상한 사람 한 명쯤은 있잖아. 에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 아저씨 한마디에 흔들리지 마. 오늘 우리 얼마나 좋은 사람 많이 만났는데. 저는 무거운 숨을 내쉬며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친절한 것도 아니다. 그럼 진짜 한국은 어떤 나라인 걸까? 그러나 이 모든 혼란을 뛰어넘을 진짜 충격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내일 일정. 그곳에서 제 마음은 완전히 부서질 테니까요. 여행 셋째 날. 어제까지 느낀 혼란과 감동, 그리고 의심이 뒤엉킨 채 또다시 새로운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일정은 어제와는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이드 선생님이 버스 안에서 일정을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소녀상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실제 피해자 할머니의 증언을 들을 예정입니다.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위안부. 일본에서 자랄 때 교과서에는 단 몇 줄로만 설명되어 있었죠. 전쟁 중 일본군을 따라 자발적으로 일했던 여성들. 학교 선생님도 언제나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이 문제를 과장합니다. 역사적으로 복잡한 사안일 뿐입니다. 하지만 진짜는 무엇인지 오늘 확인하게 될 거라는 생각에 손이 떨렸습니다. 버스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처음엔 작고 평범한 공원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중앙에 자리한 작은 소녀상을 보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나무 의자에 앉아있는 소녀. 맨발의 발가락은 살짝 구부러져 있었고 치마 주름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소녀의 눈빛, 굳게 담은 입과 깊은 눈매가 마치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제야 봤니? 주변에는 노란 나비 모양의 배지와 작은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할머니들의 용기에 감사합니다. 편지를 읽다가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런 걸 왜 우리는 한 번도 배우지 못했을까요? 가이드 선생님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 소녀상은 전쟁 당시 강제로 끌려간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억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대부분이 여러분보다도 어린 나이에 끌려갔죠. 그 순간 제 귀에 할머니 한 분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이크를 든 그분은 우리 앞에 서 계셨습니다. 작고 마른 체구에 굵게 주름진 얼굴. 하지만 그 눈빛은 소녀상처럼 굳건했습니다. 나는 15살 때 일본군에게 끌려갔다.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도 몰랐다. 엄마 손을 뿌리치고 가지 말라고 울던 동생 얼굴이 아직도 생생하다. 숨이 막혀왔습니다. 15살. 나보다 3살이나 어릴 때 할머니는 잠깐 말을 멈추고 눈을 감으셨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군인들은 우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 매일 울고 도망치려 했지만 어디 갈 곳이 없었다. 그렇게 평생이 무너졌다. 저도 모르게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에리가 옆에서 눈가를 닫고 있었고 나오와 사오리도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늙었고 곧 이 세상을 떠날 거다. 하지만 제발, 제발 잊지 말아다오. 그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하니까. 순간 무언가 터지는 것 같은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우린 왜 이런 걸 모른 척 했을까? 행사가 끝나고 저는 조심스럽게 할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잠시 놀란 듯 보시다가
오히려 미소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할 게 어디 있니? 넌 아무 잘못 없다. 다만 알고 돌아가줘. 그거면 충분하다. 그 말을 듣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용서할 필요도 없는 저에게 어떻게 이렇게 따뜻할 수 있죠? 소녀상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진실을 봤으니 이제 어떻게 할 거니? 돌아오는 버스 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침묵만이 우리를 감쌌습니다. 그때 핸드폰을 꺼내 부모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빠, 오늘 위안부 할머니를 직접 만났어. 우리 교과서랑 너무 달랐어. 왜 그랬어? 왜 우리한텐 다르게 가르친 거야? 잠시 후 아버지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그건 정치적인 문제다. 너는 너무 감정적으로 휘둘리고 있어.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감정적?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들은 걸 어떻게 감정 탓으로 돌릴 수 있죠? 에리가 옆에서 말없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눈물이 그렁한 얼굴로 속삭였습니다. 하나, 우리 이제 뭘 해야 하지?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지만 내 마음속엔 끝없는 질문만이 남았습니다. 이 진실을 알게 된 이상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야. 여행 마지막 날 아침.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비춰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캐리어에 옷가지를 하나하나 넣으면서도 머릿속은 지난 며칠간의 기억들로 가득했습니다. 형무소에서 봤던 처절한 사진들, 소녀상 앞에서 할머니가 전해준 떨리는 목소리, 시장 골목에서 마주친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 그리고 부모님의 차가운 메시지. 이 모든 게 뒤엉켜 가슴 한가운데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호텔 로비에 모였을 때 친구들의 표정도 밝지 않았습니다. 나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돌아가면 예전처럼 못 살 것 같아. 에리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나도 그래. 너무 많은 걸 봐버렸어. 버스가 공항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거리마다 이제는 전보다 더 많은 의미가 담겨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따뜻한 곳을 우리는 그저 미워하기만 했을까? 생각할수록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아버지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제 곧 돌아오겠네. 한국에서 이상한 생각에 빠지지 말고 현실을 봐라. 숨을 들이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현실을 봤어. 내 눈으로. 그리고 아빠가 말한 것과 너무 달랐어.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출국장으로 들어서기 전 마지막으로 서울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쩌면 지금 소녀상 앞에 할머니도 거리의 상인들도 저 멀리 골목에서 웃던 아이들도 같은 하늘을 보고 있겠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서로 다르게 살아가야 할까요? 비행기 좌석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소녀상 앞에서 본 그 편지의 문구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2시간 뒤 비행기가 일본 땅에 닿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풍경이 보였지만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공항 로비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잘 도착했니? 한국에서 별일 없었지. 거긴 일본인들한테 안 좋다고 하더라니까.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거기 사람들 우리한테 정말 친절했어. 우리가 생각하던 거랑 달랐어. 에이, 그건 관광객이니까 그렇지. 겉으로만 그러는 거야. 엄마도 그냥 한번 가봐. 나처럼 직접 보면 생각이 바뀔지도 몰라.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나중에 얘기하자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가 서재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래. 여행 어땠냐?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좋았어요. 그리고 많이 배웠어요. 너무 감정적으로만 보지 마라. 현실은 다르다. 아버지의 말에 눈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나 이제 아는 걸 모른 척할 순 없을 것 같아. 진실을 알게 되면 바뀌는 게 있더라고. 아버지는 고개를 돌렸지만 그 눈빛에는 잠깐 흔들림이 보였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캐리어를 풀다 소녀상 앞에서 받은 작은 나비 배지가 손에 잡혔습니다.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이상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일기장을 꺼내 마지막 글을 적었습니다. 이번 한국 여행은 내 인생을 바꿔놓았다. 아픈 역사 속에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진정한 용기란 진실을 직시하는 것임을 배웠다. 그리고 언젠가
일본과 한국 사이의 다리가 되고 싶다. 우리가 같은 하늘을 보는 것처럼 언젠가는 같은 마음을 나눌 수 있기를.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쿄의 밤하늘에는 둥근 달이 떠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서울에서도 같은 달을 보고 있겠지. 이번 여행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면 언젠가는 정말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내가 본 한국은 따뜻한 사람들의 나라였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일본 명문고 학생 하나가 한국에서 겪은 충격적인 진실과 따뜻한 만남은 단순한 여행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아픈 역사를 딛고도 세계인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나라입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가 전 세계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